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기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후보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최상병 특검법과 나경원 의원이 던진 핵무장론 이슈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 되면서 최고위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내가 열겠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의 발언입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지금까지 31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불과 수십 초 만에 연쇄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장 내부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일단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는데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원칙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청문회 일정 조정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설전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 처음 참석해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의 승선에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의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안으로 소방관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전날 찾지 못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다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구조견까지 투입된 끝에 수색책에 4시간 만에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됐는데 대다수 사망자가 나온 장소에선 다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구조물 붕괴로 철근 빔까지 함께 무너지며 수색이 어려웠던 건데 발견된 시신도 역시 잔해물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장시간 열을 받아 철근 빔이 완전히 붕괴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써 리튬 공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신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부검을 통해 DNA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신 수습을 마친 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9곳이 참여한 합동감식도 시작됐습니다. 감식반은 처음 불이 시작된 건물 2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본부를 꾸린 경찰도 당시 현장 담당자를 비롯해 목격자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에도 불이 났지만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화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체의 과실 유무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내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현장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연쇄 폭발과 함께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직원들은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대피 시간을 놓치면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업장 한편에 쌓인 리튬 전지들. 흰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빨간 불꽃이 번집니다. 놀란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꺼보려 해봤지만 속수무책. 열을 받으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리튬 특성상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소용이 없던 겁니다. 첫 발화가 일어난 지 불과 30초 만에 3차례 폭발이 이어지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유독가스까지 뿜어져 나왔고 대피 시간을 놓친 희생자들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옆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이런 이유로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을 특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전용 소화 설비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리튬을 활용한 1차 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취급소인데 주차타워는 똑같은 위험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대가 터지면 다 터집니다. 똑같죠. 주유소랑 다를 바가 없죠.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리튬 전지 폭발 사고, 소홀한 안전의식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실종자까지 수습이 됐지만 시신 훼손이 심해서 당장 신원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떠난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매만지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공장 앞에서 황망히 주저앉은 유가족들. 숨진 자식 얼굴 한 번 못 본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딸도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예쁜 목걸이가 걸린 게 우리 딸이라며 아버지는 시신을 보여달라고 울먹입니다. 그냥 얼떨 상태인데 정신을 입사했어요. 목걸이 지금 걸려있을 게 시신에 그것이 신원하기는 안 되고 그 목걸이만 받으면 임차 신원하게 되잖아요. 6월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유족들의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에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고 신원이 확인된 뒤에야 그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마쳐서 사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는 유족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통역과 장례 절차 등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에는 일단 간이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조만간 유족들과 협의가 끝나면 화재 현장 주변에 정식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 한 구는 추가 실종자였던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발견한 실종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4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건 최초 사망자인 50대 한국인과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수습된 40대 한국 귀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신원이 파악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외국인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23명 가운데 내국인은 5명,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참사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다뤘고 현지 여론도 들썩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발생 직후 중국 관영 CCTV는 특파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으로 밝혀진 만큼 진화 상황과 화재 원인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那么火灾目击者称，当时呢工厂内一个电池组发生了爆炸，并且呢引发了连环爆炸，发生了大范围的起火。 중국 매체들은 자국민 사망자를 19명으로 전하다가 한국 당국의 발표에 맞춰 17명이라고 고쳤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 동북 지역 출신 30, 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쓴 곳도 있습니다. 주로 배터리 포장과 용접 작업을 하던 공장 2층 근로자들이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덧붙였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내 중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 편집장 출신 농객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대 책임 사고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사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中方已经要求韩方尽快查明事故原因，全力救治伤员，做好善后处理，并为中国伤亡人员家属提供协助。 작년 말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 명 가운데 중국인이 9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번 참사에 애도를 표시하면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국의 저임금 실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재 하루 만에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2020년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 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이 과거 허가량보다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소방본부는 불이 난 공장이 지난 2019년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소방시설 일부 작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공장이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 공장으로 분류돼 설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오늘 여당 당권 주자들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찬성론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신중론에 가까웠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권 주자 4명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진 건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로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며 우리도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에 윤상현 의원은 지금 당장 핵 무장은 힘드니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부터 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 될 상황에는 우리도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배제할 수 없으니 역량만 갖춰놓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보단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이 10초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물론 다른 후보자들은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당권 주자들 간 공방전이 최상병 특검법에서 안보 이슈로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혁 방안을 놓고도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합참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어제가 5번째니까 오늘은 6번째 오물풍선이 지금 부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오물풍선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면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6.25 기념식에 참석해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조약 체결 등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물풍선 살포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의 교수들이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환자의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난 지 20년 만에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병구 시장 등 밀양 지역 각계 인사들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각계 인사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인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밀양을 전국적 이슈의 중심으로 만든 건 한 유튜버 채널의 신상 공개부터입니다.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했고 다른 유튜버들의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신상 공개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까지 나서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확보하는 것, 확산하는 것,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2004년에는 방송사와 경찰의 문제였는데 2024년 유튜버의 문제로 바뀌었지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진정 건수는 140건이 넘습니다. 밀양 지역 사회는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폭로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권 내 여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일부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으면서 정부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될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총선 때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정쟁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특검 정국으로 다음 특검, 그 다음 특검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네. 자, 어제 김재섭 의원에 이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제 두 번째로 공개 찬성 목소리를 냈는데, 자, 이른바 한동훈발 특검법. 일단 당내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은 당내 주류 찬성 여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 처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반대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반대한다고. 네, 민주당 그렇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야가 그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서 특검법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러니까 이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기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보수층의 상당수도 언젠가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불공평한 특검법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달 정도 있으면 아마도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거 보고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이를테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특검법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보수층의 대체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임기 개헌,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인, 요인들 대두셨는데, 일단 이번 그 당권 레이스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존 이제 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제안이 국민의힘의 어떤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확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나머지 세 분의 당권 주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고, 그 부정적 기류는 뭐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당내 여전히 소수 의견이어서 과연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네. 국민의힘의 그런 다수 의견으로 될지 이건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이 당권 그 경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다른 이제 그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뭐 심지어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인 것인 줄 알았다. 이제 이런 네네. 비판의 목소리까지 예. 윤석열 나오고 의원이 있는데요. 얘기했었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불쾌한 기류가 그렇습니다. 역력하다. 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당내 기류하고는 다르게 보수층까지를 포함한 민심을 보면 이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그런 여론이나 민심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마냥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나 뭐 김재섭 의원도 그런 민심의 기류를 봤을 때 그리고 예. 그동안에 여당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켜온 그간의 경과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걸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 같은 네.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대안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그러니까요. 국면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 보입니다. 그 얘기 잠깐만 이따 하고 이제 민주당 반응까지는 잠시 이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일단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윤 관계.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윤인 건 맞죠. 네. 비윤인 건 맞는데요. 저는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특종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도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왜 특종인가요? 어디 누가 아직 이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아무튼 네. 그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네,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100%안 받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 이제 취임 그 2주년 그 기자회견에서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이 100%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격앙된 그런 이제 반응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참모의 일부가 밖으로 흘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언젠가는 합의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저걸 이제 그 정치 공세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용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달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판단해서 늦지 않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공정하게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박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 뭐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 뭐 그러니까 변협 대한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안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임명하겠다는 거고 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추천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3자 이 특검 추천을 충분히 협의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저것을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그러니까 탄핵 용도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진상을 규명하는 용도로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이번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 말고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히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안은 사실 21대에 민주당이 낸 안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단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제 그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 권한을 여러 군데 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한변협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였는데 4명 추천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일단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이제 민주당과 지금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올려서 그 중에 대통령이 낙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그런 특검은 과거에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이제 뭐 대한변협까지를 포함해서 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한번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도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라고 딱 집은 건 아니고 대법원장 같은 제3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협의의 여지가 중요한 게 대통령은 뭐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특검 임명 추천권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수정안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8명만 제2에 동의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뭐 이걸 정쟁을 하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최혜병 이제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1주기가 지나면 뭐 중요한 어떤 그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또 사라질 위험성도 있고 때문에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부권 대 뭐 일방 처리될 거부권이 맞서는 게 아니고 다른 가능성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데 민주당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거부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검토할 만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좀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당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뭐 받을 만하죠.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명계 좌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받을 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무겁게 접근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민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이 본청, 그러니까 그 원청 기업의 CEO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처럼 다소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은밀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군대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이게 이제 막 이게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분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하고 좀 다른 게 사안의 중대성이 저는 전혀 딴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여러 가지 실태들이 밝혀졌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 통화 뭐 한 것은 밝혀졌지만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지휘 체계를 어떻게 그 위반했는지 직권 남용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그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이게 그 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그 임기 중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아직 그 좀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그 수렴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정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진상 규명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내지는 윤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그럼 좋다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최상병 특검법의 이슈는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슈가 이제 제일 클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다음 주 본회의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 본회의라는 게 이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7월 4일이니까 말이죠.
일단 뭐 지금 속도 조정에 이미 나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안으로 다음 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 처리를 미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 하고 네. 대통령이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네. 국회로 돌아왔을 그렇겠죠. 때 그때 이제 약간 타협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단 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그 지금 본회의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도 부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법안을 내서 하자 이러면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네. 그 국회로 그 법안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때 뭔가 그 새로운 안을 가지고 여야가 타협을 해서 예. 제의 그 근데 요구안을 제의할 때 뭔가 변경시킬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수정안을 올릴 수 있죠. 아, 수정안을 올릴 수 네,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수정안으로 재표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정안을 가지고서 네. 뭔가 이게 여야가 의견 근접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그 국회에서 뭐 이전처럼 대통령 거부권 의사에 따라서 여당도 무작정 저는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라도 이게 이제 이 수정안을 통한 여야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7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그 대통령실로 가고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마지노선은 이제 7월 19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7월 19일은 그 여당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제의안을 언제 표결에 붙일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그 법안을 되돌려 보내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만 되돌아온 법안을 언제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하느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의장 재량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충분히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재표결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건 충분한 국민의힘 시간이 전당대회 이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간 스케줄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7월 19일, 그러니까 7월 20일 정도 되는데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7월 말에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은 7월 23일 당일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휴식한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을 다시 5일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는 대략 한 8월 초, 7월 말 8월 초 이렇게 결선을 거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은 저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네.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민주당이 이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네.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다시 논의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얘기하고요. 자, 이 여당 당권 레이스에 또 다른 이슈가 던져졌는데요.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권 주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핵무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세라는 것이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나아가야 한다. 일본처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조금씩 갈립니다. 의견도 조금씩 다르고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화두를 던졌는데 자체 핵무장론. 이렇게 화두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는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경쟁에서 일종의 이제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핵무장이라는 거는 우리 안보 혹은 외교, 뭐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을 위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제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NPT 체제 하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에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NPT거든요. 예. 그러려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럼 곧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이런 개방 국가에서 예. 그런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결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가능성이 없는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게 저는 일종의 이제 무책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기사들을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새 조약 맺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한국의 핵무장론의 불가피론, 이게 또 이제 새로 미국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미국 행정부의 견해이거나 네. 혹은 미국 조야의 다수의 견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제공한 해구산을 강화하는 거예요. 확장 억제력에 강화하고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돼 있는데 저렇게 느닷없이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 안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미 관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다소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엄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강경 보수파들의 표심을 공략한 어떤 뭐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그냥 후보라고 하죠, 통일해서. 나경원 후보가 다소 유약하다는 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성이기도 하지만 뭐 체고도 조금 왜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유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느닷없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오늘이 이제 6.25 74주년 기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6.25 기념일을 시기적으로는 맞는 이슈긴 하죠. 타깃해서 낸 이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핵무장론이 설사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중러가 핵을 막 아무렇게나 증강시키고 또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 자체로 북중러 견제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지난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그러니까 핵에 대한 대책은 대략 어느 정도 현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진 게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 강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확장 억제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나토식으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그 대한민국 안이든 아니면 인접 지역이든 이런 데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 저는 이제 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윤상현 후보하고 이게 조금 온도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이를테면 정부 부처에서 장관을 역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뭐 좀 소극적인 현실론을 이야기를 하고 현실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뭐 국회 그 통일통위원장 하긴 했지만 또 장관 역임한 분은 아니고 이래서 나경원 후보하고 같이 좀 자유스럽게 핵무장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오늘 6.25 74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슈를 던지긴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파괴력이 있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당대표직을 이제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아직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이제 단독 출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기정사실화 된다는 얘기도 예, 많이 사실상 있고. 단독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일부에서는 뭐 그 전대 흥행을 위해서라도 대항마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대항마가 나서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뭐랄까 실익이랄까요 이런 걸 네. 거두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거꾸로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과연 향후에 대권 그 가도에 있어서나 혹은 민주당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역사에서 보면 당대표 연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번 있었다고는 하는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비명 반명 조금 이제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그 정치인들이 다 제거되고 나서 너무 이게 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당화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당 밖에서는 있는데 정작 당내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게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다수 당원들의 뜻이라면 그걸 밖에서 뭐 일반론을 가지고 논평한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 속에 당 일각에서 86 운동권 대표격이죠. 5선의 이인영 의원의 출마를 부채질하는 분위기도 일으키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름이 지난 금요일에 최재성 수석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고민 중이시라고. 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당의 어떤 기대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또 예.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또 경륜도 있으니까 나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도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좀 전에 이제 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나와도 이건 들러리 쓰는 것밖에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익히고 있는데 정성 의원, 이인영 의원이 나오는 것도 좋겠다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하다 안 되니까 들러리 후보 출마설까지 나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렇게 선택했으니 할 말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시황제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황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황제도 뭐 그 2번 연임할 것을 3번으로 고친다든지 또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본인의 권한을 엄청 강화했다든지 이런 이제 그 관행에 대한 어떤 후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중도 무당층의 반발을 살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선거 주기가 빨라졌어요. 선거를 심판하는.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나 그 이듬해 대선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늘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 이게 이제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뭐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밖에서 보면은 이게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론 차원에서 보면 뭐 그런 지적이 타당하죠. 어쨌든 당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권 주자들도 딱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 당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론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 사법 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고 더 무거워진 측면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보고 당이 거기에 집중해서 차기 대선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가 돼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도 돼버리면 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나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법 리스크까지 고려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다면 네.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몰아갈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어쨌든 당의 이 차기 주자들 혹은 그런 비전을 가진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을 좀 복수로 네. 이렇게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 전당대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 정작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총선 이후에 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안과 당 밖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당 밖에서 볼 때는 저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별로 안 될 텐데 그러나 당 안에서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알겠습니다. 결과가 맞을지 이건 뭐 네.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네, 네, 일단 민주당 구성원들이 저렇게 선택한다면 뭐 달리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뭐 저대로 가겠죠.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최고위원 경선도 거의 이제 충성 경제로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나누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녹취 하나만 듣겠습니다. 그 현장 화면 보시겠는데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법사위가 오늘 열렸는데 시작부터 고성과 조롱이 오가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격이 뭔데요? 의원님 자격이 뭔데요? 왔으면 와서 간사. 다 오시던가요?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저기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사실 별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요 화면을 꼭 보여드린 거는 국민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싶어서 두 분 말씀 한 번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법사위 말싸움을 두고 동물국회라고 하더라고요. 동물국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님들의 동물국회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유상범 의원이 있는데 네.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동물들의 동물국회다. 장님들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구성이 정상화됐다는 첫날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국회 복귀는 국민의힘이 하고 원구성은 되겠지만 앞으로 저런 풍경이 일상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고 네. 저 정쟁의 와중에 민생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맞습니다.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마지막에 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화성 리튬 공장 화재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업체 측이 진압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자체 소방시설 점검 결과도 양호하다고 신고했는데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암흑천지로 변한 공장 내부를 감식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숯덩이가 돼버린 철골과 집기가 뒤엉켜 어떤 게 타고 남은 건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숨진 공장 2동에서 불과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2층이 아니라 당시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도 화재 경보가 울리고 근로자들이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따로 빼놓은 불량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 자체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후드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화재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별도로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화재에 실시간 대응해 적절히 처리했고 작업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게 업체 측 해명입니다. 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자체 점검 대상인 공장은 최근 3년간 직접 소방시설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받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있던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 가운데 단 하나의 폭발이 순식간에 초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업체 측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 당시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리튬 특성상 불을 끄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화재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무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를 키운 건 초기 진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뿌려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불은 더욱 커졌습니다. 배터리 속 리튬의 불이 붙어 일반 소화기로 끌 수 없었던 겁니다. 배터리 셀을 모아놓은 곳에서 작은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응해 이동식 수조에 차를 통째로 집어넣거나 굵은 봉을 배터리에 꽂아 물을 뿌리는 장비까지 개발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커진 다음에는 사실상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인 화재가 아닌 금속 화재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소화약재를 동원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끄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튬 금속 화재에 완벽하게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재는 없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금속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D급 소화기와 관련한 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부 의무 비치 조항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어기면 제재하는 내용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D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었다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설치를 했을 텐데 의무사항으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세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비치했을지 사실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전기차와 킥보드 등 리튬 전지를 활용한 제품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금속 화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리튬 전지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는 배터리죠. 이번 화재 사건으로 리튬 전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리튬을 대체할 대체제는 없는 건지 임늘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로 흔히 가정에서 쓰는 건전지가 대표적입니다. 알칼리 건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 아연 탄소 전지 등이 있는데 리튬 1차 전지는 수명이 길어 최근 원통용 알칼리 전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리튬 1차 전지는 스마트 그리드 계량기나 통신 장비,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 전자태그 장치 등에 주로 쓰입니다. 문제는 리튬 자체가 수분에 취약한데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불이 붙을 정도라는 겁니다. 리튬이 물에 닿으면 급격한 발열 반응으로 인해서 반응과 함께 주변 온도가 뜨거워지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된 수소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지 개발에 주로 리튬이 활용되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같은 부피 질량 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데다가 가벼워서 전지로 만들었을 때 휴대성까지 올라갑니다. 1차 전지로 만들었을 때는 가볍고 일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 2차 전지로 만들면 배터리 용량 감소 없이 고속 충방전까지 가능합니다.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전지 대비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은 에너지 용량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지는 1.5V라고 하면 리튬 전지는 보다 더 높은 3.7V 정도 전압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리튬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과학자들은 탈리튬을 위한 대체 전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체제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 아연 공기 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등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나 가격 등의 문제로 산업 현장에서 당장 선택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배터리 관련 시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츠로셀을 방문해 소방청과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업체 측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안전관리 부실을 일부 확인하고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 현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작업 투입 전에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회사 대표와 운영진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곳곳에다가 비상 대피 매뉴얼과 비상 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 수사전담팀은 업체 측의 과실을 일부 확인하고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와 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화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진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야권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 화재 원인과 함께 안전관리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당일 여야 지도부는 늦은 저녁 일제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묵념으로 나란히 희생자를 추모한 여야는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여당은 예산 지원 추진에 방점을 뒀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물과 접촉하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는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방재 연구 예산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기 진화를 위한 방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기에 리튬 소재 배터리가 전기차는 물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공장의 근로 환경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고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 안전교육과 대피훈련 등이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확실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여야는 현장 수습과 후속 조치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 보고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화재 현장에서 방독 장비도 없이 근무했다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기동대원들이 화재 연기와 유해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KF94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KF94를 쓰고 근무한 직원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부터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서 서울 성모병원 등에 소속된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이고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가운데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가톨릭 의료원 소속 8개 병원 교수들 가운데 70%는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80% 넘는 응답 교수들은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의협의 무기한 휴진 철회에 이어 대학병원이 잇따라 휴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투쟁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 보고 구성이 서둘러 완료돼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직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의학과 전공의들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을 비롯한 주거 취약층을 상대로 4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서울과 인천,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184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설정해 빌라 임차인 20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0억 원을 챙겼고 미리 모집된 빌라 매수자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보증금과 똑같은 금액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겠다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도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 5번째 보낸 350여 개 오물풍선 가운데 100여 개는 실제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위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위에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통제선을 쳐 접근을 막았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일일이 수거해 나섰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마찬가지 수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350여 개가 살포됐는데 우리 지역으로 온 것은 100여 개 정도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에는 주로 종이류의 쓰레기가 담겼고 해로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5번째지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도 여러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고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먼저 공개하는 것도 저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다고 경고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응을 위협했는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췄던 대남 도발이 다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이달 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때 음주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던 제1사단장에 대해 대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북풍이 불 때마다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 분석해 풍선을 날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에 유리한 바람이 계속될지 장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례적 6월 항사가 나타난 어제 서울과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에서 올해 5번째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북에서 띄운 대형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날아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상과 중층, 상층에서 모두 북풍이 불어야 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돼야 합니다. 보통 저기압이 통과한 뒤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강하면 풍선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지난 1일 2차 살포 때는 북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 충주와 제천 등 내륙, 더 남쪽인 경북 포항과 안동에까지 풍선이 날아 내려왔습니다. 1일에는 1.5km 상공에서 초속 17m에 이르는 북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 남한 깊숙이 풍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풍선과 같은 무동력 기체가 군사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정찰 풍선은 버스 3대 정도 크기로 센서와 태양열 전지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같은 헬륨 풍선이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착지를 위해 저고도에서 날려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북한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도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 내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북풍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북풍이 불 걸로 보여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6.25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과 함께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과 손을 맞잡으며 인사한 데 이어 참전 영웅 초청 위로연회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고헌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모든 영웅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뒤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에 올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6.25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3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지형을 동맹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버스 30여 대가 운행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 차량이 발견됐고 가로 50m, 세로 10m의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당면도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5월 초 기준 개성공단 125개 시설 가운데 40여 곳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2월 24일 베트남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2여단이 주둔지 주변 하미마을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자행된 학살로 민간인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하미 학살로도 불리는 전쟁 범죄로 당시 11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학살 51년 뒤 응우옌 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해법의 조사 범위에 밖에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어갔지만 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영토적, 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 갈등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60년 가까이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응우옌 티탄 씨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mà đưa ra đủ lý do để nói hết. Cô không biết lý do nào để nói hết. Mà cô thấy là quá cố chấp luôn á. Cô thấy là không còn chi để nói nữa, quá cố chấp. cô rất buồn.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5살 박학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학선은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60대 여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학선이 연락을 안 받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이어왔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집어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붙잡아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밝히며 형이 더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부터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를 알리려고 인질극을 벌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반부터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늦은 밤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 긴 띠 모양의 구름. 지난 주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입니다. 다시 점차 내륙으로 올라와 토요일인 29일부터 중부지방에 첫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중부 장마는 지난해보다 3일, 예년보다는 4일 늦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보다는 중국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빠르게 중부지방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중부 장마 시작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증기에 더해서 중국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까지 우리나라 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수증기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의 첫 장마는 주말과 휴일 이후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50mm, 제주 내륙에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연동의 한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대변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며칠 뒤 제주의 한 편의점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의 추태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 손님이 많이 오는 편의점이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먹고 난 컵라면과 물병 그리고 음료수병 같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죠. 먹은 음식을 정리해달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중국인의 행동을 타이완 언론도 주목했는데요.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가 중국 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이 허용되면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투자 이민 열풍이 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후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나 카지노, 고층 호텔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땅을 매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이 제주 부동산에 39건, 290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내 장기 체류하려면 F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약 5억 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영주권인 F5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선 투자 이민 비용이 최소 14억 원에서 40억 원이 든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이민 문턱이 훨씬 낮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외신 보도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주 내 중국 국적 소유 땅은 전체 면적의 불과 0.5%에 불과한데 중국 섬이 됐다고 보도하는 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불균형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야당 주도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원내에 복귀하면서 반쪽 국회 5명은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는 등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하지만 고작 6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모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비아냥과 고성이 이어진 겁니다. 위원장 제장이 아무리 위원장 제장이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어디가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급기한 국회법과 함께 국회 오랜 전통인 존경하는 의원님이란 표현을 두고 비아냥 섞인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고 언론 장악 폭주 열차의 노선 이탈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오늘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갈등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방송 3법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치 국면은 더 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민주당의 어머니로 등장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앞에 계신 김장겸 의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방송 4법을 다시 통과를 시켰는데 역시 그게 시즌 2구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소화를 해야 돼서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매우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저기 마이크 끄십시오. 마이크 끄십시오. 아니 이런
경기도 육군 모 부대 일병이 지난 23일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에서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것을 파악했습니다. 육군은 군사경찰이 사망 병사 소속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를 일부 식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별된 사안과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반 사항과 요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 게시판에 독도 영유권이나 일부 다처제 도입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의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곳은 아예 개사진 포스터를 잔뜩 붙이는가 하면 한당원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를 대량으로 부착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당은 기부금만 내면 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주고 있어 선거를 이용한 돈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엉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포스터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선거법이 선거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이런 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記載内容を直接制限する規定はございませんが、他の候補者の選挙運動を行うことや虚偽事項の公表がされた場合には公職選挙法の処罰の対象に. 이를 바라보는 일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よくないね、嫌だね。いくら自由でもそれを取り締ま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ね。今の法制では無理でしょ。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키는 게시물로 선거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4명이 피습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엔 일본인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2명이 중국인 1명과 함께 피습을 당했다며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이라며 중국은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안전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S 이슬람 국가가 사상자 70여 명이 나온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동시다발 총격 테러의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현재 시각 25일 AP통신에 따르면 IS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IS 호라산은 다게스탄 총격 테러 직후 코카서스의 형제들이 행동을 통해 여전히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S 호라산은 145명이 희생된 지난 3월 2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 당시에도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춰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군수품을 전투부대로 신속 보급하는 훈련도 진행되고 있는데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사격 준비! 쏴! 다연장 로켓 천무가 사격 명령에 따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향해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7대의 천무가 발사한 유도탄 48발 모두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춰 진행된 실사격 훈련입니다.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과 파괴력을 확인하고 감시 탐지 수단을 활용한 표적 확인 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겁니다. 훈련에는 장병 190여 명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비롯해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합동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어떠한 적의 도발도 신속, 정확, 충분한 화력으로 대응해 적 도발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겠습니다. 한편에선 전투부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공군 수송기가 하늘에서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투하하기도 하고 착륙한 수송기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신속히 내려 해당 부대로 옮기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 배치된 화물기에서도 하역 작업이 한창이고 바다를 통해 물자를 지원하는 훈련도 이어집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임시 병원과 임시 포로 운용소를 운영하는 연습도 진행됐습니다. 전투 현장으로 인원과 장비, 유류 등을 원활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합동 지속지원 훈련입니다. 닷새 동안 진행되는데 올해는 합참 주관으로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전력뿐 아니라 미군 전력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과 각군 합동 전력의 지속 지원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높은 집값 탓에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행렬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4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총 23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6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순유출이 늘고 경기 인천은 순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당업계에 설탕 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대한제당을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물가 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원당 국제 가격이 지난해 말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당업계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달까지 적용 예정이던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의를 요청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시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 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 지도권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운데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는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도 마련돼 산재보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신호에 맞춰 묵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특히 이번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기리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60주년 행사장, 일하는 사람들 편에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화성 리튬 공장 희생자들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많은 수의 근로자가 희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특별등반팀을 구성하여 1대1 매칭으로 유족과 산재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광업 등 일부 업종 8만여 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적용 범위가 2,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또 산재로 인한 치료는 물론 재활, 직장이나 사회로 복귀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습니다. 60주년 기념식에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은 마비됐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례가 발표되는 등 산재보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으로 요양과 재활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생활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해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 산재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운데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이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오는 2042년에는 음식점과 소매업 노동 공급이 각각 60만 명 넘게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노동 공급량 변화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42년 우리나라 인구가 4,963만 명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음식업과 소매업 관련 인력은 각각 66만 9천 명과 6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노동 공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 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낭만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 회복되지 않은 부상이 걸림돌이긴 한데 항상 최악을 대비해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파리 2024, 파리 18구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을 9,000km 정도 떨어진 진천 선수촌에 재현했습니다. 여기서 펼쳐진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13위 김가은의 여자 단식 경기. 안세영의 강력한 스매싱은 여전히 살아있고 수비 또한 안정적입니다. 실전처럼 임한 스페셜 경기에서 안세영은 첫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끝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제가 뛰면서 오늘 또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안세영은 낭만이란 키워드로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열정을 대신했습니다. 낭만 있게라는 것은 스포츠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같은데요. 그냥 낭만 있게 끝냈다면은 제 스스로가 정말 그래도 올 한 해가 좀 잘 살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향한 마지막 퍼즐은 결국 부상 회복 정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를 꺾었을 때 1세트에서 이미 무릎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힌 현재까지의 회복 정도는 80%, 한 달 사이 나머지 20%마저 채워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 믿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이 잘 되고 있으니 파리올림픽에서도 충분한 자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세영은 지난해 전용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습니다. 부상 이후 싱가포르 오픈 우승에 이어 인도네시아 오픈 준우승을 거두며 눈에 띄게 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또한 숙적인 중국의 천이페이가 최대 경쟁 상대입니다. 부상에도 적응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 안세영은 자신의 라켓을 금메달을 향해 서서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비보이 전설 홍텐 김홍열이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을 확정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40살,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를 파리에서 김홍열은 화려한 피날레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홍열, 댄서명 홍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응원 나온 동료와 팬들을 향해 특유의 익살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김홍열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브레이킹 종목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일본의 이신을 누르고 파리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1984년생으로 올해 40살. 예선 참가자 중 최고령이었지만 특유의 크고 화려한 춤선과 두 손가락을 이용한 시그니처 동작으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팔꿈치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엘보우 프리즈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한 장면에서는 탄성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Holding it for good measure. He's making sure everyone could take a picture right now. 브레이킹의 세계 선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불 대회를 세 차례나 제패한 비보이계의 전설. 브레이킹이 사상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올림픽에
김홍렬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본선행 참가자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쩌면 태극기를 달고 나서는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르는 이번 올림픽에서 김홍렬은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매번 이만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포디움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 국가들까지 쟁쟁한 메달 후보들이 많지만 전략을 잘 짠다면 시상대에 오르는 것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 세 개의 무브가 굉장히 강한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브들을 이제 본선에 바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홍렬은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경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오는 8월 초 결전의 땅 파리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이도현이 최종 예선 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도현은 올림픽 진출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면서도 부상에서 회복해 몸 상태만 100%로 만든다면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도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부 2차 대회 콤바인 결승에서 2위에 올라 1, 2차 대회 합산 1위로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안타도 사사구도 한 개도 내주지 않고 9이닝을 책임지는 퍼펙트 게임. 43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요. LG의 켈리가 퍼펙트 게임을 눈앞에 두고 안타 한 개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켈리는 1회부터 8회까지 삼성 24명의 타자에게 한 번도 1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9회를 맞은 켈리. 그러나 첫 타자 윤정민이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처음 나올 뻔했던 퍼펙트 게임을 집었습니다. 안타를 확인한 켈리는 잠시 얼굴을 감쌌고 응원하던 아내도 아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퍼펙트는 놓쳤지만 완봉승은 동료들이 지켜줬습니다. 3루수 문보경이 강민호의 빠른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했고 김원곤의 뜬 공은 홍창기가 빠르게 달려가 잡아냈습니다. 지난 4일 롯데 윌커슨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완봉승. LG 선수들은 가을 야구라도 승리한 것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Yeah, I mean, obviously you only get those opportunities like once in a lifetime. And so, it was amazing. The crowd was just into it from the 6th inning on. I could just feel them giving me the energy to go through it and stuff. So I was just so thankful for the fans sticking behind me. It's been a tough season. 2019년부터 5년 연속 LG에서 두 자릿수 승리로 마운드를 지켜온 켈리는 올해 이 경기 전까지 15경기에서 3승에 머물며 부진했습니다. 눈물을 보일 만큼 팬들의 응원이 더없이 고마웠던 이유입니다. LG's been very special to me, and just nobody's left the park, and I really, it's just very special to be here, and I just love everybody so much, and I appreciate the support. LG는 2회 문보경의 석점 아치와 아니쿤의 적시타로 넉 점을 뽑아내고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대체 외국인 선수 와이스가 데뷔전에서 6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합격정을 받았습니다. 팔꿈치 부상을 입은 산체스를 대신하기 위해 6주 동안 계약하고 한화 유니폼을 입은 와이스는 두산 타선을 6회까지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팀의 5대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발 고영표가 7회까지 역시 무실점으로 버틴 KT는 SSG의 6대1로 승리했고 키움은 9회 도슨의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NC를 6대5로 물리쳤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김천이 대전을 꺾고 2연승을 달리며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천의 최기우는 후반 31분과 추가 시간에 잇따라 골네트를 흔들어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수원FC는 후반 30분 정승원의 결승골에 힘입어 광주에 1대0으로 승리했고 중국 공안에 1년 가까이 구금됐다가 풀려나 수원FC에 입단한 손준호는 후반 9분에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프로당구 시즌 첫 대회에서 헐크 강동궁 선수가 PBA 통산 3승을 달성했습니다. PBA 1부 2에 올라와 첫 대회부터 결승에 올라온 17살 김영원 선수의 파이팅도 눈부셨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강동궁의 챔피언십 포인트. 뒤돌리기 득점에 성공하며 PBA 투어 통산 3승째를 달성합니다. 지난 2021-22 시즌 개막전 이후 무려 3년 만에 우승. 강동궁은 우승 상금 1억 원을 추가하며 누적 상금 4억도 돌파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5세트였습니다. 12대 4로 8점 뒤진 상황에서 강동궁이 7점 연속 득점으로 따라가고 쉽지 않은 대회전 샷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힘과 각도 모두 절묘한 샷이었습니다. 강동궁은 옆돌리기로 4세트 경기를 역전승으로 가져오며 PBA 최연소 우승을 노리던 17살 김영원의 기세를 눌렀습니다. 드림 투어를 통해 일부 투어에 올라온 뒤 첫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한 2007년생 김영원은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비켜치기와 횡단샷, 옆돌리기 등 거의 모든 배치를 쉽게 성공시키며 2세트를 따냈습니다. 일부 투어 강호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라온 것이 이변이 아니었음을 실력으로 증명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 기대하게 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밤 사이에는 다시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특히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답게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날이 무척 습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실과 침실은 굵은 소금을 놔두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비가 그쳤을 때 틈틈이 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화장실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만큼 굵은 소금보다 수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린 뒤 환기를 시켜주면 곰팡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 사이사이 신문지를 걸어두면 습기와 함께 냄새 제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날씨가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막다가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네,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남 남해안으로,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되겠고 다음 주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